대학 R&D 공동 연구 사업 제3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주기에 이어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에너지 교육 연구도 다시 첫걸음을 내디뎠는데요. 바로 CF100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 과제는 위덕대학교, 포스텍 그리고 동국대학교가 공동 진행하는 집단 과제입니다. 주요 행사로 포항, 경주 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 포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차년도 제1차 포럼이 한수원과 원자력 혁신센터의 후원으로 개최되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센터장님이신 윤건수 교수님과 운영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진대학교 김덕삼 교수님의 발표, 도가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의 생태 환경적 대안입니다. 이 논문은 작년에 SCI급 국제학술지에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자로 발표하신 건데요. 영어로 된 논문으로 아주 우수하고 수준 높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김덕삼 교수님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진대학교에 있는 김덕삼 교수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공부하는 저로서 제가 쓴 논문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서 연락을 해주시고 또 그런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연구로 여러분들과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발표할 걸 갖다가 여기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부터 20분 정도니까 20분에 할당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공유가 다 됐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도가 관점으로 본 기후변화의 생태환경적 대안이란 글인데요. 요거를 갖다가 사실 요 논문은 제가 지금 요게 혹시 또 공유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혹시 보이시나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저희 김 교수님께서 요 논문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한 십몇 년 전에 썼던 논문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썼었던 요거는 이제 국내 논문이었고 지금 발표할 거는 이제 국제 논문이었는데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건 원전건설과 방사선 폐기물 관리가 그때 한참 이슈여갖고 국내외 상황을 갖다가 조사하고 갈등 요인을 갖다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문학적 연구가 들어갔었던 부족한 게 뭐냐면은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잘 분석 안 하고 자칫하면 공리공담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옛날에 명확성이라든지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식의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하신 이제 송창학 선생님하고 이쪽 전문가이신데 해갖고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뭘까라는 걸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회적 합의에 대한 성찰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각 조사들을 갖다가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울진 원자력 발전소의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고 그 안에서의 벌어졌었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성찰로서 왜 이게 문제됐을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사실에 대한 이성적 결여 그리고 감정적인 걸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돼서 자기 주장을 피는 거죠. 그리고 정책적인 미흡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끄집어냈고요. 그리고 이런 쪽에서 이제 인문학적 비판과 성찰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인문 정신으로서 되는 이제 6가지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이를 뒷받침하는 투명성이 부족하다. 사업을 갖다 하는데 투명하게 밝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따로 한다라든지 서로 모르게 조정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공간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통의 부족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뭐 모든 것들을 갖다 해서 실천 방안을 원전 종사자의 직무의식 개선, 뭐 그다음에 또 뭐 쭉 넘어가면 원전 발전 단가 설정의 합리성 유지 등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논문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도가 관점으로 본 기후 변화의 생태 환경적 대안이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논문을 갖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인문학적 관점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대한 굉장한 분석,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거기에서 인간을 놓치지 않는, 인간을 갖다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발표할 논문도 도가 관점으로 보는 건데, 사실 저는 도가를 갖다가 뭐 석사 박사를 갖다 중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긴 했지만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생각, 사상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엑기스를 갖다가 뽑아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관점으로 본 기후변화의 생태 환경적 대안이라고 해서 도가 철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안을 모색하고, 저는 도가 사상에서 특히 연결과 조화, 그 원리를 바탕으로 생태 전환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자료 출처는 밑에 논문 24년도에 발표했었던 그 논문이고, 제가 김 교수님한테는 논문 원본을 갖다 이렇게 전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 위기의 현실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폭염, 폭우, 한파 아마 우리가 많이 겪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기후 재난 증가하고 이게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단순히 기후 위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이나 또 나가서 생태계까지도 위험하게 하는. 근데 그게 무엇일까 봤을 때는 인간의 탐욕, 자연 정복 중심의 사고로 저희는 이제 문제를 갖다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그 도심 한복판이 잠겨버렸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양재천 타워팰리스 있고 그 잘 산다는 동네 그쪽에 물이 넘쳐버리고 다리가 완전히 잠겨버린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그 전기도 뭐 몇십 분, 30분 넘게 이렇게 됐죠. 결국 폭우에 의해 감당하지 못했던 지하철이 다 침수가 되고 된 일 있죠. 뭐 지구의 환경의 위험을 갖다 알리는 그런 퍼포먼스로서 지구를 갖다 해놓고 이런 작품들, 지금 어디 지구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공동체 연구를 갖다 또 확장을 해갖고 그 북유럽 쪽을 갖다가 조사하러 갔을 때, 북유럽의 노르웨이에 피오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빙하가 여기까지 쫙 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녹아서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아 있다라는 것들로 해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다르게 또 하나의 측면에서 되는 거는, 그럼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게 책임이 무엇이냐라는 걸 갖다가 서구권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되었죠.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논문이나 이 글을 통해서 중국을 변호하겠다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중국을 변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갖다 공부한 사람으로서 균형적으로 한번 보자.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거기서 객관적으로 본 다음에, 균형적으로 본 다음에, 그랬을 때 문제를 갖다 제대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지. 아까 제가 원전건설 방패장 처리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나 이런 건 뒷전으로 밀어두고 그냥 감정으로 얘기되다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지적되고 있는 게 이제 도교 문화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라는 걸 갖다가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도교는 서구 종교에 비해 생태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종교 관련 생태 연구가 있는데, 거긴 기독교라든지 뭐 천주교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불교도 조금 이렇게 했는데 도교에 대한 거는 이렇게 없죠. 그렇다고 해갖고 그걸 갖다가 비판을 하는데, 한편으로 이걸 갖다 변론한다면 도교의 사상은 문화와 도교의 사상과 이렇게 자연과 일체되는 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 환경을 굳이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서구와 다르게 이미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드러나게 하질 않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은 독일 문화권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비판 맞죠. 중국이라든지 대구 또 이게 우리 이제 오염 물질로 돼서 한국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걸 갖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갖다 이제 제가 하는 게 원인의 원인, 결과의 결과를 갖다 생각해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은 중국이 맞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는 걸까? 오염은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된가? 그리고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누가 사용하기 위해서, 누가 이익을 얻자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일까를 갖다가 쫓아봤을 때, 중국의 석탄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철강, 알루미늄 생산이 되는데, 대개 이런 것들은 소비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자본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것도 선진국 자본이 되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런 걸 갖다 푸는데, 독일 생태 사상의 핵심은 자기 통제를 통해서, 동양 사상이 되게 그렇죠.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도가 도교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도가 도교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통제를 통해서 자연과 하나 되고 자연의 순응함이 됩니다. 이를 확장한 인간과 자연의 연결, 만물과의 소통을 강조하죠. 천인합일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인간과 자연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도법자연, 그래서 따오퍼쯔란이라고 얘기하는 도는 자연을 따른다, 자연을 본받는다라는 식의 얘기죠. 자연이라는 것도 하나라 이전에 됐을 때는 네이처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하듯이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군요. 봄이 오면 여름 오고 여름 가을 오고 이런 식의 것들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존재는 기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생과 사를 갖다가 기의 이합집산으로 보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기가 합쳐져 있는 거고, 내가 죽으면 다시 물질로 돼서 흩어지는, 흩어져서 다른 물질들이 또 합쳐져서 또 다른 어떤 무언가가 생산이 되는, 이거는 현대과학으로도 기라는 걸 갖다 하지 말고 원소라는 걸로 됐을 땐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든지 많은 책들에서 과학에서도 그렇고 이미 물질로 봤을 때, 원소로 봤을 때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도교에서의 신관, 자연을 갖다 숭배하는 그런 신관들, 산을, 그리고 계곡을 숭배하는 것들, 그 계율 속에서 함부로 살생하지 말거나 자연을 해치지 말라는 것들, 건축 양식에서도 자연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들, 자연을 해치면서 짓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것을 갖다 하면서 어울려서 짓는 것들이 도교 생태사상에서 볼 수 있는 천인합일이고 도법자연이고 함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성 모순을 갖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 등 도교 문화권,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연결을 이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제대로 하지 않을까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거대 자본, 선진국들이죠. 그리고 다국적 기업, 그들의 공장이 결국 중국에 있고, 중국은 그거를 갖다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죠. 다국적 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산업 구조. 그러니까 공장은 여기 가면은 중국인들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열악한 곳. 이들은 그걸 갖다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에서 정말 하루 밥값 정도 벌 정도의 노동비밖에 못 받는데, 그게 거대 자본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뉴욕이라든지 월스트리트라든지 이런 쪽 갔을 때 보면은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그들은 어마어마한 돈들을 갖다가 수익을 내고 있는 불공정한 산업 구조를 볼 수 있죠. 이런 식의 구조 속에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연결은 단절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많은 것들은 모순으로 바라다 봅니다. 근데 서로 대립되는 모순으로 볼 게 아니라, 그는 이양대립의 상호적 관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신호등처럼 생각하자. 빨간색 신호등과 파란색 신호등을 대립하는 걸로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빨간색 신호등과 파란색 신호등, 우리 색깔로 봤을 때 서로 대비대, 대조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들은 그걸 갖다 대비라고 생각 안 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신호등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노자 2장에 나온 상반 상상의 개념하고 통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 이루어서 뭔가를 만든다라는 거죠.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으면 다툴 것이 아니라
긴 것과 짧은 것에서 길이를 만들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으면은 다투는 게 아니라 높은 것에서 어떤 형체를 만드는 그런 식의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립의 근력 개념을 작은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이렇게 보면은 그건 것들이 서로 이항 대립의 상호적 관계, 신호등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재연결을 갖다 해보자.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건축과 공간을 설계하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갖다가 회복시켜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 정의와 인간 연결. 생존형 오염은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죠. 생존식으로 살기 위해서 되는 오염들은 그냥 비판할 게 아니라 많은 자본을 갖다가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데서 거기에 투자를 해주고 나름대로 도와줘야죠. 서구의 또 하나 능력주의적 책임 전가 비판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팽배되어 있는 게 시험 능력주의다라는 식의 비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능력주의적 사고가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잘 살아도 되고 너희는 못했으니까 못 살아야 돼 라는 식으로 해서 책임 전가를 갖다 한다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적 불균형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런 폭리를 취할 게 아니라 양심적인 어떤 수익을 선한 수익을 낸 다음에 나머지 걸 갖다가 개도국이나 발전국에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에서 선진국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사실 등의 기초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그러니까 CBDR 뭐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걸 갖다가 제가 도표로 자료를 찾아서 얘기된 건데요.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최종재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생산 기지 역할하고 있던 중국의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중간재의 분야별, 국가별 해외 투입 규모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보게 되면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산업을 선진국은 최소화하고 높은 이윤을 취하면서 공장으로 개발도상국 뭐 이런 쪽에 넘기고 있는 걸 갖다가 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정책 제안으로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건 이제 녹색 재조정이라는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먼저 이제 선진국의 투자와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공장이라고 해서 낡고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그래서 생존을 하는 식의 것이 아니라 그 공장도 설비를 갖다 해서 자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과도한 이윤을 갖다 추구할 게 아니라 그 이윤의 일부분을 갖다가 다시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기술도 이전을 해서 좀 더 오염물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무역 확대 및 환경 개선입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거에서 한쪽에 우리 커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더 한쪽의 이익만 추구하려고는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연결 속에서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오염이 한국에도 직접 연결, 일본에도 연결되는 것처럼 서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나라의 문제를 치부할 게 아니라 초국가적 협력 시스템을 갖다 구축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교 문화권의 환경 개선, 스스로 자신들의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줌으로써 도교 문화권 자체가 스스로 천일합일 사상을 실현토록 유도하고 이런 거를 실천 행동으로써 생산빈 유통 소비 부가가치 취득에 있어 공정한 거래, 균형 잡힌 책임이 뒤따르는가를 명확히 따져주는 우리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는 왜 안 따르는 거야 라면서 해주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 비판을 하고 거기에 계도를 갖다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를 연결이라는 도교의 생태 철학에 입각한 제가 논문에서 썼던 녹색 재조정으로 명명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연결 속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초연결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얼마 전에도 뭐 인간의 연결이라는 뭐 연결에 대한 것들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는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다 좀 더 가질 필요가 있죠. 생태위기 해결의 열쇠는 결국 연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공기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여기서 매연을 막 뿜고 그러면 이게 그냥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다 퍼지게 되는 거죠. 아까 장자에 나오는 도가사상에 나오는 삶과 죽음은 기의 이합집산. 기가 모이면 하나의 생이 되고 죽으면 흩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연결돼서 다른 걸로 또 만들어지는
이걸 원소로 생각한다면 원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우린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넓게 보면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도가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이러면서 실천이 가능하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상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을 고려해서 저는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최근에는 그 연결이론, 우리 지금 허남진 교수님도 오늘 저 이어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허 교수님이 계신 그 원광대학교에도 얼마 전에 제가 연결 이론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처럼 제가 인간과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거는 인간과 자연의 문제. 지금 우리는 인간과 자연 생태 환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또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우리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대립되어 있고 다른 나라들하고도 굉장히 충돌하고 전쟁이라는 것도 그런 것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AI를 쓴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공물과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인공물들과의 연결을 갖다 했었죠. 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삽질도 도구를 쓰는 건데 포크레인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인공물의 연결이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다 또 사용하는 거는 또 하나의 뇌를 갖다 사용하는 것으로서 또 하나의 연결인데 이게 더욱더 정밀화되고 과학화되면서 인공물과의 연결이 굉장히 밀접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도가 사상에도 나와 있는 이런 연결을 갖다가 베이스로 해서 우리 생태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이런 거를 갖다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연결 속의 희망으로 제가 결론으로 던질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20분 정도 주어져 갖고 25분 지금 딱 이렇게 됐네요. 요쯤에서 이제 제 발표는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미나를 듣고 있는 장용석 학생 있습니까? 장용석? 제가 학생들을 제가 많이 초대를 했는데요. 장용석 학생이 뭐 궁금한 게 있는 모양인데 장용석 학생? 예, 예. 있긴 있는데 지금 말이 길어져서 글로 메시지로 보내야겠습니까?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올렸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예, 무분별한 개발 억제와 학생이 읽을래요? 제 읽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생존형 오염에 대한 이해는 동시에 가능한가? 각국은 투자와 기술 이전을 통해 환경 오염을 극복할 수 있지만 자립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약점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서로의 문제를 진정으로 포용하며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 무분별한 개발 억제와 생존형 오염에 대한 이해는 동시에 가능한가? 환경 오염을 멈추기 위해서는 투자와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투자받는 국가는 자립 불가 가능성이 투자하는 국가는 경제적 손실이 이것들이 서로를 혹은 한쪽을 더 빠르게 뒤처지게 만들 수 있으며 그 뒤처짐은 대부분 패배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인가? 만약 저들이 앞질러 간다면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이해와 억제라는 두 방향은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존재인가?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생존형 오염을 이해하는 일은 과연 동시에 가능한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투자와 기술 이전. 그 다음 내용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는 국가는 자립의 어려움에 투자를 하는 국가는 잠깐만요. 끊어졌는데요. 실제로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지에 대해 좀 다르게 얘기한 거지. 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아마 제가 가진 그런 약간의 의문이라고 할까요? 이 선진국에서 개발을 억제하고 후진국, 중진국에서 조건을 개선하는 게 과연 양립이 가능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제안은 하셨는데 실현 가능성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허남진 교수님 발표를 듣고 같이 우리가 아마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허남진 교수님 발표
허남준 교수님께서 에너지 전환 시대 인문학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허남준 교수님 발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허남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제 전공은 종교학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제 글을 발견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부탁한 것이 에너지 전환 시대 인문학. 사실 제 글도 논문은 아니었고요. 그냥 하나의 칼럼 형식으로 이제 작성한 글인데 그걸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의 뭐 철학이라고 하는 일반 공동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렇지만 제가 맡은 부분은 요즘 서구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인간 태비와 관련된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종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 안에도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이제 디페시 차크라바리티라고 하는 탈식민주의 학자입니다. 그분은 지금 시카고대 역사학자이죠. 그런데 2003년에 호주 캔버라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크라바리티의 캔버라는 자신이 대학 시절 보냈었던 하나의 이제 그 고향의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캔버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연 경관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그렇다면 왜 산불이 발생됐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좀 찾게 됐어요. 근데 그 결과를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런 산불이 결국 기후변화, 그렇지만 이 기후변화는 바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죠. 결국 이런 기후변화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 혹은 지금의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인류세의 문제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이제 작성한 것이 바로 2009년에 나온 역사의 기후 4가지 태제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브루노 라투르라는 학자는 인류세 문제를 단순한 과학 혹은 자연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선천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인류세 문제를 이제 뭐 지질학 혹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역사, 문화, 철학 등 인문학적 문제를 성찰하는 흐름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위덕대가 있는 위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이 있었죠. 그 산불은 이제 역대 최악의 어떤 피해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하기도 했었고요. 이 산불 역시도 바로 화석 연료에 중독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높아지고 토양이 건조했기 때문에 더욱더 산불이 커진 결과였던 거죠. 제가 이렇게 그 장황하게 차크리 바르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과학의 문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형성을 했고요. 또한 우리의 문화는 에너지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 역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서구에서는 바로 에너지 인문학이 혹은 에너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었어요. 결국은 에너지 전환은 바로 이제 과학적인 전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의 문화를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고 이후의 삶을 다시 우리가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대는 바로 인류세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인위적인 기후의 시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바로 에너지 전환일 거고 결국 이 에너지 전환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얘기죠. 바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 구조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에너지 체계 위해서 어떤 삶을 재구성해야 될지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인문학의 대표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삶 자체가 바로 유한하다라고 하는 혹은 무한하다는 상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결국은 유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구의학자는 바로 이제 서구 근대성 혹은 석유 근대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석유가 만든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서구 문명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얼마나 석유 기반에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들레즈와 가타리는 철학의 역할을 개념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개념을 만들게 된다면 새로운 사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석유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 문명을 어떤 방식으로 사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석유에 기반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중심의 도시, 혹은 플라스틱과 화학소재의 소비 문화, 끊임없는 이동과 속도의 사회, 결국 이렇게 석유는 단지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 형성한 문명의 조건이면서 문명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다른 에너지에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재성찰해야 되고 미래를 다시금 상상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차크라 바리티의 이제 4가지 태제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 양반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의 자유,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에너지 집약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현대 자유는 사실상 화석 연료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얘기를 한다면 바로 우리가 누려온 자유는 대부분 에너지 소비에 기반을 했습니다. 특히 차크라 바르티는 이렇게 획득한 자유는 획득한 자유로 인해서 바로 인간이 지질학적 행위자, 즉 인류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몽주의 시기가 바로 인간이 나무와 그 밖에 재생 가능한 연료에서 화석연료, 즉 석탄에서 석유, 그 다음에 가스 대규모 사용으로 전환하는 시기와 일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크라 바르티는 우리의 자유 대부분은 에너지 집약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가령 세탁기, 냉장고 혹은 청소기 사용은 가사 노동 시간을 아주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전기는 바로 여성 해방의 진정한 전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이제 그 에너지원 역시도 바로 60%가 화석 기반이고요. 그리고 30%가 원자력 기반입니다. 결국은 전기로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의 우리의 화석 연료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학자 같은 경우는 2100년도에 바로 이제 우리 화석 연료 자체가 소멸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가 불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가장 불가능성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문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농업혁명, 산업혁명, 대가속. 결국은 이런 대혁명을 통해 우리의 문명이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을 본다면 우리의 인류의 문명 혹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사용의 증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다양한 에너지원의 차치 능력에 따라서 구획된 시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 인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많이들 인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티모시 미첼의 탄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학자인 이제 미첼은 바로 에너지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탄소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노동계급이 석탄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확보한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즉, 땅 위로 올라온 석탄은 어떻게 이동이 되나요? 다양한 철도라든지 운송수단을 통해서 바로 이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철도라든지 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에 아주 취약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런 취약성은 결국은 노동자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한 교섭력을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로 투표권을 얻게 되고 복지제도 도입 등 20세기 초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석유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석유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이동이 되나요? 바로 송유관을 통해서 이동이 됩니다. 결국은 석유는 바로 노동력 혹은 노동자의 저항 없는 송유관을 통해서 바로 중앙 집권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노동자의 바로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석탄에서 석유로의 전환은 바로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미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자는 바로 민주주의 역사는 바로 에너지 역사와 겹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미첼의 논의는 결국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매우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 석유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혹은 신자유주의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한국에는 이제 그 대혼란의 시대라고 하는 이제 책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아미타브 고시입니다. 아미타브 고시는 이제 기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픽션이지만 요즘은 하나의 이제 사변 혹은 이제 사고 실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 문학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미타브 고시는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지금 현재는 바로 석유 문학이 등장하지 않느냐. 석유 문학이 등장을 해서 바로 석유 문화에 대한 비판도 하게 되고 이후 에너지 전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없다. 결국은 이 석유 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지금의 문화도 비판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조르주 바타유라고 하는 학자예요. 저주의 몫이라고 하는 이제 책으로 좀 유명하기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종교학자 있잖아요. 사실 이제 바타유에 대한 이제 논의를 좀 흥미롭게 봤는데, 바타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문명 자체가 바로 이제 태양 에너지의 과도한 에너지 유입으로 어떻게 보면 과잉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잉은 결국은 소진되어야 하는데 그 소진된 하나의 문화가 결국은 예술, 종교, 축제 혹은 희생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과잉에 대한 어떤 소비의 문화가 발달된 것이 지금의 현대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연력학에 대한 이제 법칙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연력학과 관련된 자연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연력학은 바로 이제 그 에너지의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이건 바로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제2법칙은 바로 에너지가 점점 쓸모없는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엔트로피 증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소멸할 수 없고 다만 그 형태가 바뀔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에너지 상태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감소 혹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의 증가는 결국 엔트로피 증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을 쓴 제러미 럽킨은 이제부터는 저 엔트로피 사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요? 결국 우주의 소멸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바로 생명의 활동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칙은 이제 거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그거를 어떻게 보면 거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활동, 특히나 바로 식물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면 바로 먹이 사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먹힌다라고 하는 것은 먹은 생물의 구성 재료와 에너지 혹은 생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주의 깊게 읽고 감동을 받았던 책 이름이 바로 이제 후지와라 다스지라고 하는 농업사학자의 분해의 철학입니다. 사실 이 양반이 이제 농업사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출판사라든지 뭐 등등해서 이제 철학이라는 용어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철학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이제 시대를 이제 그 다스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문명은 썩지 않는 것,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병들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결국 지금의 문명은 분해를 거부하는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넝마지기라고 얘기해서요. 쓰레기를 줍는 이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넝마지기를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염된 혹은 혐오의 존재로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스지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분해라고 하는 것을 되게 거부했었던 문화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분해, 근데 이제 우리 문명 속에는 이제 분해자가 따지고 보면 넝마지기였던 거죠. 그렇지만 생물학 안에서는 다양한 분해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 이제 다양한 분해자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곰팡이라든지 혹은 미생물자가 바로 분해자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분해를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가 바로 분해의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해는 단순히 해치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의 연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김덕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결의 문제, 저도 이제 이 문제의 관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연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자연과 인간의 연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유이죠. 결국은 나의 존재는 결국은 타자의 생명으로의 전환 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도 제가 에너지 시대 인문학보다는 제가 인간 태비와 관련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면 안 되냐라고 하셨을 때 그래도 에너지 시대의 인문학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 태비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하나의 이제 장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대한 장래 운동이 되고 있는 거죠. 태비화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인간은 사체를 태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태비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종합성, 결국은 인간 중심의 사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 회사 이름을 재구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거든요. 결국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연장 혹은 김덕산 선생님이 용어로 표현한다면 연결 혹은 연장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갔는데요. 사실 가장 반생태적인 장소가 바로 장례식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장례식장 가면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장례식장이죠. 이런 의례 때문에 이제 그 일회용품을 쓰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 속에서도 아주 에너지 지박적인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는 화장을 많이 하고 있죠. 결국 화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열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이고 결국은 사체를 위해서 바로 우리는 아주 에너지 지박적으로 바로 사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기후 변화를 더욱더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장래 운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5개 주인가 몇 개 주가 지금 현재 합법화를 해서 지금 인간 태비화가 새로운 대한 장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인간 퇴비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는 에너지 집약적인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결국 이전에는 이러한 어떤 시체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었잖아요. 결국 유교적인 질서 속에는 바로 시체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사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땅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는 화장을 파파파했듯이 사실 지금의 시대,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 혹은 죽음을 대하는 방법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낸 석유 문화 속에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가 이제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석유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앞으로 다가올 석유 없는 삶은 또다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석유 의존에서 스스로 분리를 해야 되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삶의 전환은 결국은 에너지의 인문학의 하나의 중요한 방식 혹은 큰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를 위해서는 석유라는 에너지원과 물질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뿌리 깊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탄소 의존도가 낮은 에너지 체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계속 상상을 해야 되고 그 상상을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덕삼 교수님께서 오늘 끝까지는 아마 계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사정상. 그래서 바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 질문도 있어서 제가 올려놨는데 계속 경청하고 있는 신민희 학생? 네, 신민희 학생도 궁금한 게 있죠.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보세요. 아마 허남진 교수님 발표에 대한 것 네,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강의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들이 인문학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종교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책, 특히나 이제 국가의 정책이라는 사회 정책보다는 이제 종교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저는 많이 찾고도 있는데요. 사실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968년에 린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지금의 생태 위기는 바로 종교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 종교는 바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기독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기독교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제 창조된 것을 다스려라라고 표현을 됐고요. 결국은 그런 관점 속에서 결국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도구화시켰고 착지로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김덕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결국 지금까지 우리는 아투르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한 번도 근대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인간과 자연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유이죠. 결국은 그런 사유는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결국 저 같은 경우는 철학자,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유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트로피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명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평적인 이동이거든요. 수직적인 이동은 우리의 뭐 자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수평적인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많이 할 겁니다. 재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재활용을 왜 해야 될까요? 재활용. 근데 사실
재활용을 가장 안 하는 곳이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 주변을 보게 되면 쓰레기통이 있지만 항상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의 쓰레기통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에너지 투입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우리 다양한 에너지, 뭐 풍력이든지 수력이든지 그걸 또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전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소비 문화를 바꿔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빠르게 쉽게 우리가 이동을 했지만 그 이동을 어렵게 해야지만 바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인문학인 거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사적인 관점, 특히나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의하게 되면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까지만 지속 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자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 혹은 행성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속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하자, 좀 오래 버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재활용처럼 간단한 사소한 작업이지만 결국 그것이 힘이 모아지게 된다면 더욱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었던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현암진 교수님께서는 일반인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고, 신미 학생은 정책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크게 RE100이라고 RE,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쓰자, 이런 일종의 그런 운동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거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에도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CF100, 태양광 풍력 외에 원자력 발전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좋은 대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는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일단 두 분 교수님께서 지금은 궁금하신 내용을 서로 말씀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김득성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 예, 아까 저 발표 끝나고 한 질문하고 예. 좀 전에 신민희 학생이 했었던 허 교수님한테 했던 질문을 좀 종합해서 그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은 다 결국은 정책도 좋고 어떤 현실적 가능성의 대안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보니까 RE100, 그러니까 리뉴어러블 에너지 100%에서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100% 한다. CF100도 카본 프리 에너지 하니까는 무탄소 전원만 사용한다.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한다. 뭐 이런 식의 것이 되는데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발표한 거랑 똑같죠.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87년도에 대학을 이렇게 들어가서 저도 이제 공대 쪽으로 공부를 하다 그랬는데, 그때 운동권에서 나왔었던 얘기가 뭐냐면 카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나왔었던 게 좋은 법보다는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뭐 이번에 윤석열이 정치 시끄러웠지만 법이 다 있어도 법을 빠져나가는 인간의 마음은 잡을 수가 없죠. 얼마든지 기술자들이 해서 다 되는 거죠. 정책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원자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그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행동하지 않으면 바뀔 건 없다. 경로 의존성에 의해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가장 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의 욕구고 욕망입니다. 아까
우리 허남진 교수님 발표하실 때도 이렇게 나왔지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 생활이 더 편해지고 여성이 해방이 된 건 맞아요. 그리고 저도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가 세탁기를 갖다가 해서 기술의 발전, 문화를 갖다 발전시키는 게 4가지,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인데 세탁기가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은 해방이 되고 했는데 정말 가사노동에서 어머니들이 해방이 됐을까?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빨 빨래를 이제는 하루에 2번도 빱니다. 더 많이 빠는 거죠. 샤워는 어떨까요? 옛날보다 샤워는 더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설날이나 명절 때 한 번 갈 걸 이제는 하루에도 2번씩 하게 됩니다. 더 많이 더 욕구를 하면서 더 소비를 하는 거죠. 에너지도 똑같죠. 에너지도 똑같을 밖에 없어요. LED가 발전이 딱 되면서 LED가 딱 나왔을 때 와 에너지 그러니까는 전등 줄어들겠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력 감소를 갖다 다 예견했습니다. 근데 LED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곳곳에서 LED 등을 갖다 다 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전력이 과소비 되고 있죠. 결국 욕구와 욕망의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만 생각한다. 그럼 그렇게 살아도 돼요. 우리만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너무 뻔히 보이죠? 멸할 거니까, 사라질 거니까. 이게 도가에서 얘기한 자연이연, 스스로 그라듯이 하는 것처럼. 근데 내 자식을 생각하고, 내 후배를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인문학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다 효율과 효능을 따지지만 인문학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먼 발치에서 원인의 원인, 결과의 결과를 해서 본질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자본이나 능력주의나 승자독식 이런 거 됐지만 결국 길게 보면 다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요. 제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목표를 잡습니다. 저는 인문학적 변화 연구를 하는 인문학적 변화 연구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을 쫙 하고 지금 여기 에너지나 이런 것들도 하고 공동체 문제도 하는데 저는 인문학적 변화 연구자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목적은 회색 코뿔소를 경계하는 겁니다. 블랙스완, 검은 백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나타나면 난리가 나죠.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회색 코뿔소예요. 저 멀리서 코뿔소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심하고 있어요. 저게 설마 나한테 오겠어? 마음을 놓고 있죠. 그런데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게 그 회색 코뿔소에 의한 사고입니다.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갖고 다리가 딱 붙고요. 아무 대응도 못하다가 결국은 당하고 마는 거죠. 지금 얘기한 기후 환경 문제라든지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이 다 그런 회색 코뿔소로서 경종을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설마 나한테 그러겠어? 라는 식으로 넋놓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경로의존 속에서 그냥 그대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나올 것이 자명하다라는 걸 갖다가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예방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지금 사회는 자본과 능력주의나 이런 것들이 독식을 해버렸지만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면서 아까 연결이론, 변화이론, 그리고 장이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거를 갖다 경고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사람들이 불렀었던 김민기 선생님이 불렀었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그 자그마한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싸워 한 놈이 한 마리를 물어뜯겨 죽였죠. 그래서 이놈은 승자가 돼갖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뜯겨 죽은 놈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연못도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승자도 죽게 되었다라는 결국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여기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허남진 교수님 발표하실 때 보면 이제 플라스틱을 썩지 않는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허남진 교수님 그러니까 정면을 제가 반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우리 인식 쪽에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플라스틱 썩죠, 썩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봤을 땐 지구의 입장, 가이아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봤을 때 인간도 멋지 않았다. 이대로 되면 인간도 훅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려면은 좀 해서 살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아까 허 교수님도 말 다음 세대 뭐 이렇게 지나면 너희도 지구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 지구 역사 138억 년의 우주 역사, 44억 년의 지구 역사, 거기서 인간이 있었던 불과 몇만 년 보면 우리는 찰나를 살아가는 것일 뿐이니까는 그런 걸 갖다가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나누자, 공생하자, 상생하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허남준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플라스틱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이제 미생물을 또 발견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 미생물을 지금 펼쳐놨을 경우 이 미생물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다 되니까 네네네네. 조심스럽죠. 네네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첨가를 한다면 사실 슈마허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은 것이 행복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힘들다고 그것이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뭐 RE100이든 CF100이든 기후변화를 막아야 차세대에 일어날 재앙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김덕삼 교수님 말씀은 제안은 분명히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실천을 할 텐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가? 저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뭐 중국 인구가 13억이고 인도도 뭐 그 이상이고 아프리카에도 그만큼 인구가 있는데 과연 나무를 베지 않고 장작을 안 떼고 석탄이 있는데 석탄을 안 떼고 석유를 안 뗄 것인가? 온실가스는 아마 뭐 RE100이든 선진국에서 제한하는 그런 제한만으로는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젊은 학생들이 중장년이 될 차세대는 기후 변화를 아마 막지 못하고 큰 재난이 오지 않을까,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더 많은 말씀 듣고 나누면 좋겠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마치기로 하고, 허남준 교수님하고는 나중에 한 2시 반 이후에 그때 좀 더 제가 여쭤보고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허남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세 번째 발표입니다. 제가 석윤열의 인문학 비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석윤열 교수가 지은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고 계신데요. 소리 들립니까? 미국 유학 시절 시를 부전공한 인문학적 상상과 감성이 돋보입니다. 아주 필체가 뛰어난데요. 직접 다 쓴 건지 출판사에서 일부 대필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석윤열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8.15와 함께 원자핵은 과학의 밀실에서 대중의 세상으로 민낯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핵이란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를 이영과 미음으로 풀어헤치고자 한다. 인문의 이영은 현미경 수정체에, 미음은 망원경, 전망대에 각각 비유할 수 있다. 이들은 극미세에서 초거대 세계까지 아우르는 거울로 깊이 뒤지고 멀리 찾아야 온전히 세계 전부를 알 수 있다. 이영은 양대역학으로, 미음은 상대성론으로 풀 수 있다. 극미세의 세상과 초거대 우주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통일 이론은 없을까? 색즉 시공과 공즉 시색을 설파한 동양 철학의 도움 없이 풀 수 없다. 세상의 과학과 동양의 철학이 해우하는 순간 핵이 보이고 우주가 나타난다. 전기가 되는 원자력이 있는가 하면 무기가 되는 핵폭탄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원자라는 게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들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텅 빈 공간인 거예요. 거기서 제가 받은 느낌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공적시색이었습니다. 아니 색즉시공이었달까요? 멀리서 보면 하나의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비어있는 그런 오묘한 세계였어요. 인문학적 상상력이 발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공적시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자연스레 인문핵이라는 용어를 떠올리게 됐지요. 원자란 비어있되 채워져 있고 채워져 있되 비어있다는 이 말을 몇 년 전에 방송에서 강연하면서 처음으로 썼는데 다들 신선해 하더군요. 인문학이라는 글자에다가 획 하나만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좋은 이름인 것 같았어요. 특히나 지금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문학적 시각이 꼭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핵은 결코 인류의 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해 버려야 하는 기술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SNS 등에서도 꾸준히 했습니다. 핵은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 인류를 대량 살상하고 전기를 얻어 풍요를 추구하던 시대가 가고 있어요. 저도 공학자입니다만 이 모든 것이 핵의 도구화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용화돼 목적과 맥락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핵 인문학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핵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벌써 통제되지 않는 인공지능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이미 통제되지 않는 핵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얼마 전만 해도 또 신형 핵무기 개발을 위한 미임계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핵물질만 안 들어갔지 엄연한 핵실험이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보란 듯 하는데 이래가지고 어디 핵 없는 세상이 과연 오긴 할까요? 이렇게 석윤열 교수는 탈핵에 대한 생각 이야기를 하다가 핵실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주장을 존댓말로 대중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주장을 정교한 논지와 그럴듯한 근거로 펼쳐나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책의 표지는요. 살아남기 지오 시리즈의 8번째 작품입니다. 살아남기 시리즈 팬들에게는 가장 재미없고 막장의 스토리로 평가되는 편이죠. 사실 방사능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소재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조빈열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방송에 자주 출연하게 되는데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이 틀렸고 본인의 주장이 옳다는 태도로 방송에 임하면서 논란이 됩니다. 특히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되기 쉬운 원자력 관련 전공자라서 파급력이 큰데요. 석윤열의 세부 전공은 원자력 발전 계통의 열 전달, 기관 설계이기 때문에 방사능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반 원전과 사고 원전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그 질이 다르다는 발언입니다. 석윤열은 삼중수소가 체내에 들어가면 혈액을 찾아다니고 생체적으로 결합하면 이게 배설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삼중수소의 유기결합이 치명적이라는 이 반핵 운동가들이 있긴 합니다. 자, 석윤열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이제 저는 이제 괴담 괴담이고요. 되는 건데 괴담이고요. 근데 이게 괴담이냐 추론이냐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그리고 되겠죠. 자꾸 농축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극미량으로 먹어도 우리 몸에도 농축되고 생선에도 농축된다. 그런데 농축되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 세슘하고 이 삼중수소는 농축이 되지 않는 게 잘 밝혀져 있어요. 사람에서도 농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생선에서 농축 안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삼중수소 요즘은 이제 유기결합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 유기결합도 이미 다 밝혀진 아까 얘기예요. 플루토늄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게 그 이 삼중수소의 유기결합과 관련한 ICRP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ICRP 등 방사선 전문가의 활동을 전혀 모르는 깜깜이가 아닌가 판단된다. 이미 ICRP에서는 모든 삼중수소의 인체 피폭에 대하여 평가를 해놓았는데 유기결합 100%, 사실 3% 정도인데 가정에도 전복 2마리 정도 되고 장기간 먹어도 전복 매년 1마리씩 먹는 것과 같을 뿐이다 라고 이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수석 연구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한해외학회 회장 서울대병원 강건욱 교수의 말인데요. 우리가 늘 마시는 생수나 수돗물에도 삼중수소가 다 들어가 있다. 재료가 아니면 위험하다고 보는 건 공포 마케팅으로 인한 잘못된 현상이다. 자,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연산 전복 1kg을 먹었을 때 피폭량은 기준치 180배, 세슘 우럭 1kg을 먹었을 때의 피폭량 수준이다. 이 자연산 전복에는 러시아 푸틴이 암살할 때 쓰는 방사능 홍차에 폴로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폴로늄은 암살 무기로 쓰일 정도로 독성이 강한데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수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둬놓고 기르는 우럭에 기준치 180배 세슘이 검출됐다고 한국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마치 정상가리 마냥 먹으면 즉사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 전복은 이미 그 정도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었던 셈이죠. 1초당 30개 정도 방사선이 나오는데 기준치는 얼마 전까지 370이다가 100으로 내려왔지만 그보다도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생선보다는 공포라는 것이죠. 네. 불안에 싹이 트고 불신으로 자란 겁니다. 바다는 칸막이가 없지만 그러니까요. 적어도 그 쿠로시오 해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후쿠시마를 거쳐가지고 태평양 그리고 미국 서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5년 걸리는데 네. 그 정도 되면 전부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게 나가더라도 설령 우리 남해안으로 동해안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해류 움직임은 거의 그 통계적으로 똑같이 일관성 있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 예외적으로 남해안으로 동해안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거의 없는 일이죠. 지금 저기 저녁 식사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에는 원래부터 방사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모든 때문에 생선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사선보다 좀 더 얹혀 있는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드신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그 현명한 결정은 아니신 거죠. 자, 그러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이 각국의 전문가 그리고 해외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염수는 인간 건강을 위협하기에는 농도가 낮다. 자, 이것은 MIT 우주홀 연구소에서 발표한 학술 논문이고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환경청, EPA, 해양대기청, NOAA의 공동조사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방류가 인간과 동물의 건강, 식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IAEA 핵안전 기준을 포함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안전한 일본의 방류 계획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반박에 대해서 석윤일 교수는 얘기를 하죠. 일본이 다 벗겨냈다는데 다 없앴다는데 네가 뭘 알아? 데이터 있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데이터가 자기는 없다고 얘기를 하죠.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같이 보기로 하죠.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일본이 저기 모자 씌우기로 그냥 저기 작정을 했는데 그걸 벗겨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앞장선 것이고, 우리 원자력계는 그렇지 않다. 일본이 다 벗겨냈다는데, 다 없앴다는데 네가 뭘 알아? 데이터 있어? 아,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예, 이렇게 어떤 경우는 데이터 없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자, 이에 대해서 2023년도에 한국의 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에서는 예민한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건 저희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서 영업 방해로 서균열 서울대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자, 해양수산부도 반복을 했죠. 서균열이 물 몇 리터 떠서 한 검사가 동해를 대표하고 남해를 대표할 수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92개 정점에서 해수 60리터를 얻어 방사선 핵종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방사선 농도를 확인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EU와 일본의 공동 성명에서는 IAEA 평가에 근거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고 EU 27개 모든 회원국과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이죠. 그리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핵실험으로 태평양을 후쿠시마에 10배, 20배 정도 초토화시킨 원죄가 있으니까 후쿠시마 이 원전 오염수를 적극 반대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우리 바다에 오염이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영국 BBC와 독일 언론 등에서는 중국이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서 오염수는 중일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 민주당은 IAEA가 일본의 용역이라면서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언론과 서균열, 또 민주당이 오염수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북한과 중국 외에는 호응을 안 했죠. 자, 이렇게 오염수가 방류되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자, 그러자 국내에서 오염수 기사가 줄어들고 야당의 비판도 중단되었죠. 2023년 12월 SBS에서는 중국 언론과 영국의 데일리메일 보도를 인용해서 11년치 정어리 때 또 폐사, 오염수 탓, 외신의 일본이 발칵이라는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일리메일은 영어권 위키에서도 출처를 금지한 황색 언론사였습니다. 이 보도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거죠. 여담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외교로 풀겠다면서 미국 의원에게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요.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피켓을 꺼내 들고 사진 찍자고 했거든요. 그러다 거부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그동안 있었던 국내의 많은 우려와 일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는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매체는요, 문화일보 보도인데요. 북오염수 방류 직전 지하당에 일본 대사관 진입, 광화문 포위, 이렇게 반윤,
반윤석열 투쟁 강도 높여라는 지령을 했다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 매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제목은 친일 매국노들의 역겨운 추태라고 되어 있군요. 자, 그리고 월간 조선 뉴스룸 보도인데요. 자, 석윤열의 발언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는 100킬로톤급 핵무기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다. 6개월 내 핵무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석윤열에게 물었습니다. 핵 개발을 하려면 실험도 해야 하는데요. 핵실험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핵실험 안 했어요.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빵빵 터뜨리고 설계 바꿔서 또 터뜨리고. 다시 질문을 하죠. 사실 우리는 핵실험할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사드 하나 놓는데도 반대가 심하잖아요. 석윤열의 답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이라면 해야죠. 이름에 악이 있는 산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안반이 튼튼하니까요. 여기 관악산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바위산이고 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5회가량 실험한 다음 최적화하고 관악산 같은 곳에서 실험하면 돼요. 서울 관악산에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비약적인 이 논지를 펴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경주의 방패장도 지금 못 짓고 있는데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죠. 글로벌 이코노믹에서는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지지 담론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다. 핵무장 이 본지 단독 보도 후 핵개발 빨리 결심하자 라고 긍정적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CNBC 코리아와 글로벌 이코노믹이 지난 6월 14일 두 핵물질인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5대1 비율로 배합해 만든 5kg 알맹이가 들어가는 저위력 전술핵인 한국형 혼합 핵무기의 6개월 제조 방안을 단독 보도한 이후 크게 두 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첫 번째는 이 방안을 개발한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본지의 보도 직후부터 정체 모를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담론이 국내외에서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핵 보유를 거부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과 중국도 핵 위협을 중단해야 할 시점이 멀지 않았다. 석윤열 교수는 최근 필자와 몇 차례 만나 한국형 혼합 핵무기의 6개월 제조 방안이 공개된 뒤 2주간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디지털 테러 위험에 수차례 노출되는 등 신변 위협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실 이런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런 일어난 일들은 그것이 정말 해킹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오류인지는 전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본인의 그런 주장일 뿐이죠. 서 교수는 자신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위협으로서 자동차와 휴대전화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한 신변 안전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꼽았다.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갑자기 중단된 뒤 다시 작동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운행 방향을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누군가가 원격 조정을 통해 자신의 자동차와 휴대전화의 내비게이션을 오작동시켜서 자신과 아내가 자동차 안전사고를 당하게끔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런 이 같은 의혹이 강하게 들자마자 곧바로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누군가 디지털 원격 조작 시스템을 통해 신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또 다른 상황들로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잦은 불통 사태와 함께 휴대전화와 컴퓨터 인터넷이 영문도 모른 채 차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역시 불안에 따른 그런 피해 의식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서균일 교수의 책 제목, 서균일 교수의 인문핵이란 인문학으로 본 원자핵인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균일 교수가 주장하는 핵무기 개발이죠. 핵무기를 위한 인문학인가? 의문이 듭니다.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학문이죠. 인문핵은 사람을 살리는 원자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그것이 무기로 만들게 되면 전쟁의 도구가 되고, 그걸 전기를 만들게 되면 평화적인 이용이 되는데, 원자력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를 잘 짓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인문핵입니다. 인문핵은 사람을 살리는 원자력이 되어야 하겠죠. 예, 제 발표를 마쳤고요. 자, 허남진 교수님 제 발표 들으셨는데 뭐 어떤 느낌 드셨는지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고요. 예. 이게 사실 그 러브록이 가이아론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핵 에너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핵이 이게 탄소 관점에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험성은 가지고는 저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이제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그 오염수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또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또 분해하는 미생물이 발견됐다라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분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그 미생물이 필요한 거고, 결국 미생물을 어떻게 하면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인문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은 인간을 살려야 하는 것이 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 방법은 과학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사유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위험성 그런 이제 인식은 되게 후쿠시마 원전에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쓰나미로 잠기게 되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 인상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걸로 그게 큰 역할을 했는데, 실상 원자력 발전소가 수십 년 가동이 되면서 그 사망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죠.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그만큼 사망자 수는 그렇게 적습니다. 근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또 어떤 당은 반일이 꼭 애국이다. 어떤 당은 또 뭐 친중, 또 반미 뭐 이런 식으로 갈리는데, 과학적인 그런 근거나 연구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그런 괴담이나 과학적인 그런 오해, 진실을 떠나서 그런 것들로 많이 주입을 하면서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수산업자들이죠. 그래서 수산업자들은 뭐 이런 정보를 일단 빨리 얻을 테니까 소송도 하고 뭐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인문핵이라고 하는, 사실 인문학에 관심을 가졌다는 게, 또 원자력 전문가로서 공학자가, 이분의 책을 앞부분 좀 제가 보면서 인문학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섬세하고, 그런 인문핵이라는 말을 또 만들어낸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근데 이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제대로 책도 읽고 사유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전공이다 보니까 핵 무기 개발을 또 하자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어필이죠, 사실은.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동안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런 거부감, 그런 것들을 거의 뭐 몇만 분의 1로 줄인 그런 차세대 원전이 또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또 앞으로 개발될 핵융합 발전 같은 경우는 폭발 위험이 아예 없죠. 그리고 방사능도 나오질 않습니다. 예. 말 그대로 미래 에너지, 꿈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또 안전한 그런 원전 개발, 기술 개발로 나아가야 되는데, 물론 뭐 우리 국방, 우리 외교 안보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원전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핵무기 금방 개발하거든요. 이게 요즘 뭐 미국하고 한국 전 세계적으로 무역 외교 분쟁인가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또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그럼 우리 핵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내세울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유혹은 느끼겠지만, 그 원자력을 전공한 공학자가 핵무기 개발에 그런 유혹은 느끼겠지만, 거기에 또 관여한다,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핵이라는 이 책, 그리고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평화적으로 이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제이기도 하죠. 한 가지 제가 또 여쭈어볼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불 관련된 그런 예시를 처음 들면서 발표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경상북도 지역에서 유사일에 상상도 못할 그런 큰 산불이 있었죠. 근데 그때 나왔던 언론 보도, 그리고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더 들은 바도 있는데, 아니 임도를 왜 건설을 못하게 했는가? 환경단체가 반대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 뭐 산에 가끔 가긴 하지만 큰 관심은 없었는데, 제가 아까 김득삼 교수님 발표를 듣고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말씀 나누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는 관점이 있고, 되게 아주 레디컬한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얘기들 하죠. 그리고 도가 철학일 수도 우위자연이라는 게 사람이 아예 손을 대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뭐 환경운동이 예전에 뭐 천성산 도롱뇽 뭐 아예 건드리지도 마라 이렇게 시위하는 거나 극단적인 환경운동이 그렇게 흐르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이 개입하는 게, 인위적인 개입하는 게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도 도가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 생태계 보호, 환경 보호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임도가 있으면 거기 소방차가 쉽게 올라가고 차량이 쉽게 올라가고, 그리고 산불이 나도 중간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겠죠. 일단 차단이 되고.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번에 다 껐잖아요. 꺼지지도 않거니와 사람이 당연히 희생되겠죠. 소방관이라든지 민간인들이 끌 수도 없고, 헬기로만 물 날라가지고 계속 하다가 좀 더 많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미국 뭐인지 뭐 오스트레일리아인지 거기도 지금 산불이 뭐 자주 나고 비가 크긴 하던데, 아무튼 허남진 교수님 발표에서는 저는 사실 애당초 염두에 두고 에너지와 인문학을 연결지은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또 세미나 주제가 맞았고, 그리고 탄소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많은 그런 힌트 개발을 줬습니다.
지금 김덕삼 교수님께서 오래 계시지 못하는 바람에 약간 좀 일찍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래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기획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종교와 에너지입니다. 마침 종교와 에너지요? 네네네. 네네. 종교라든지 뭐 기독교라든지 그쪽도 또 환경 음. 운동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있고 그런 연구가 있는데 네네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음. 말씀하신 그 이제 인간 이제 폐기물 인간 비료화 퇴비화입니다. 폐기물화가 아니라. 네네네. 네. 예.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이 음. 관련해서 또 제가 여쭈어보고 이제 큰 역할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네네네. 자, 뭐 또 저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금방 좀 전에 어떤 학생이 손을 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잘못 든 게 아닌가 해서 손든 학생이 있었죠? 지금 있습니까? 손든 학생이 누구였나요? 이건 제가 손들었고 이거 아니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정하님이 손 들었습니다. 누구요? 최정하님이요. 최정화님? 최정하님, 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예. 아마 잘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사실 예. 제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 또 기억력이 감퇴가 돼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로 이제 그거를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인간 퇴비화라고 하는 것도 기술과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사유가 같이 결합된 사례이거든요. 결국 퇴비화 시키는 방식 역시도 바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하셨던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 거지만 함께 저는 학제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뭐 인도를 만든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사실 그것도 다양한 방식일 수가 있는 거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인류세라고 하는 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잖아요. 결국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토론을 하고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따지고 보면 뭐 최근에 얘기하는 기후 민주주의 혹은 에너지 민주주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문학적 핵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어떻게 보면 토론을 해야지만 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60명 정도가 많은 70명 정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핵에 대한 문제, 금방 산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우리의 해결 방안도 또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공멸이 아니 될 수 있는 또 새로운 미래를 또 상상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연구 자체가 사실은 말씀하신 학제간 자연과학, 공학 그리고 인문학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연구라 특히 종교와 에너지라면 앞으로도 제가 여쭤볼 그럴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저 자리에 계신 다른 분 또 뭐 어떤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카메라를 끄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제가 물어보면 당황하실 것 같아서 따로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오늘 포럼의 주제는 인문학, 에너지를 품다입니다.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의 변화는 더 이상 과학기술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삶, 가치, 문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공멸에 이르게 할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이 시대 인문학이 짊어진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을 미래에너지의 장에 소환해 본 거죠. 오늘 포럼에서는 도가사상을 통해서 생태 환경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에너지 전환의 시대 속에서 인문학이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인문핵이라고 제기된 담론 속에 숨겨진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인문학에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 기후변화 해결의 전제 조건인 탄소 중립과 에너지 발전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책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있습니다만 원자력 발전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사람을 위하는 인문학으로 에너지를 이해하자,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자는 취지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비대면으로 진행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F100 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을 위해 저희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초대하기로 약속드리고 오늘 포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하면 또 한번 주소 알려주면 저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발표가 아니라 청중으로라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잠깐만, 손을 든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손을 잘못 드셨나요? 이동희 선생님? 이동희 선생님? 잘못 들었어. 예, 아마 박수 치려고 하다가 손을 누르신 것 같습니다. 최세현 선생님? 예, 다 손을 잘못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예, 다음 기회를 우리가 기약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